여의도 한복판,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난도질 당했습니다. 43살의 강민서, 그저 남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 나 자신을 지우고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2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더 시리고 날카로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라는 이름의 그 화려한 지옥문이 열리던 날, 저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고른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다려 입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였지만 시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물려주신 낡은 진주 목걸이가 제 자존심을 지탱해 줄 유일한 끈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VIP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비참하게 조각나 버렸습니다. 어머, 민서 왔니? 오랜만이다 얘. 반갑게 인사를 건네오는 친구들의 눈빛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제 옷차림의 가격을 매기는 냉혹한 감정사의 눈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하며 박지혜가 등장했습니다. 온몸을 샤넬로 휘감고 손에 든 가방 하나가 저희 집. 전세금의 절반은 됨직한 그녀는 마치 패배자를 구경하러 온 승리자처럼 당당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여기 코스 내가 쏘는 거니까 비싼 거로만 시켜. 지혜의 말 한마디에 동창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낡은 가방을 테이블 밑으로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테이블을 돌며 친구들의 안부를 묻더니 마침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서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남편 월급으로 애들 키우기 많이 힘든가 봐. 지혜의 목소리는 걱정을 가장한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러왔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제 관리 안 된 손톱과 집에서 염색해 얼룩진 머리카락을 훑으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남편들의 재력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누구 남편은 병원장이라는 자랑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타 들어가는 목구멍을 와인으로 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야, 내 남편은 뭐 한다고 했지? 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다녀, 차장이야.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중소기업 차장? 요즘 물가에 그 돈으로 생활이 돼? 너희 집 20평대라고 했지? 지혜의 말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몇몇은 비웃음을 참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치심에 손이 떨려 샴페인 잔을 놓치는 순간 유리 파편이 튀며 제 치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유리 조각을 치우려는 저를 보며 지혜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얘들아, 민선애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챙겨주자. 여기 음식 비싸서 민서 시어머니랑 애들은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남은 거 다 포장해서 민서 들려보내자. 거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친절이야? 지혜의 독설에 방 안은 비릿한 웃음으로 가득 찼고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화장품이 번져 얼룩덜룩했고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마치 올가미처럼 제 목을 죄어왔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뒤따라 들어온 동창들의 대화는 제 영혼을 마지막까지 짓밟았습니다. 지혜가 좀 심하긴 한데 민서 꼴 좀 봐. 진짜 구질구질하지 않니? 시집을 잘못 가도 유분수지. 걔 인생도 참 불쌍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와 비가 쏟아지는 여의도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제 가슴 속에는 박지혜를 향한 증오보다 제 무능함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미숙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서야, 왜 이렇게 젖었니? 무슨 일 있었어?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동창회에서 겪은 모든 치욕을 쏟아냈습니다. 울먹이며 말하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의 눈빛이 어느 순간 차갑게 가라앉으며 서늘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마치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단호함이 어머니의 전신에서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라, 민서야. 내가 내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어머니는 낡은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명함첩을 꺼내 들으셨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나물값이나 깎던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태양그룹 전무 윤미숙의 서늘한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저를 가만히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늘 맡던 포근한 분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라, 민서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개를 숙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불을 끄시고는 10년 넘게 문이 닫혀있던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제가 시집온 이래로 그저 창고처럼 쓰이던 그 작은 방이 어머니의 발걸음, 한 번의 거대한 전략 상황실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깊숙한 곳에서 꺼내진 것은 가죽이 다 해진 낡은 명함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시고 명함첩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박지혜라고 했니? 남편 회사가 대성테크라고. 어머니의 입술 끝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서늘한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놓여있던 구식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신호음이 채 2번을 가기도 전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다, 윤미숙이다. 잠을 깨웠다면 미안하군. 전화를 받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당황함과 존경이 섞인 목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미숙은 상대의 안부를 묻지도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호야, 내가 은퇴할 때 했던 약속 기억하니?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라던 그 말, 지금 좀 써야겠다. 태양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손꼽히는 정재호 회장을 마치 동생 부르듯 하는 어머니의 말투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테크라는 회사가 있다더구나. 거기 재무 상태랑 여신 현황 좀 뽑아줘. 그리고 상장 준비 중이라는데 금융감독원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연락해서 실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 어머니의 명령은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30년 전 태양그룹의 모든 전략을 짜고 위기를 돌파하던 전설의 전무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는 다시 명함첩을 넘겨 이번에는 시중은행 이사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 윤미숙입니다.
네,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다름이 아니라 대성테크 여신 연장건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머니의 통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전화 한 통이 끝날 때마다 박지혜가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의 벽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재를 나오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는 것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자기가 가진 게 모래성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란다. 지혜라는 그 아이, 자기가 가진 게 진짜라고 믿고 저렇게 설쳐대는 모양인데 이제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노련한 장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 앞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어머니는 이미 모든 판을 짜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고개 들고 살아라. 내 뒤에 이 시애미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어머니는 제 어깨를 툭툭 치시고는 평소처럼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의도의 그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저를 비웃던 그들의 세상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혜의 악랄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 단체 대화방에 지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애들아, 다음 주 내 생일인 거 알지? 압구정에 새로 오픈한 라운지 바. 전체 대관했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와. 특히 민서야, 너는 저번에 일찍 가서 아쉬웠으니까 이번엔 꼭 와서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가. 크크크. 조롱 섞인 메시지 옆에는 화려한 파티 장소의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부르르 떨었지만 거절하는 순간 지혜가 또 어떤 말로 저를 난도질할지 두려워 결국 알겠다는 답장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제가 방을 나설 때 제 손에 낡은 5만 원권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민서야, 선물은 정성이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준비해라. 저는 그 돈에 제 비상금을 보태 백화점 세일 매장에서 작은 향수 세트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화려한 금색 종이로 포장된 향수를 들고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이미 별천지였습니다. 동창들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중앙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옆에 둔 지혜가 주인공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민서 왔니? 이번엔 옷 좀 신경 쓰고 왔네. 그래도 그 가방은 여전하구나. 지혜의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수치심을 억누르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지혜야, 생일 축하해. 작은 정성인데 받아줘. 지혜는 귀찮다는 듯 포장지를 벅벅 찢더니 향수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코끝을 찡그리며 과장된 몸짓을 보였습니다. 어머, 이 브랜드 아직도 나오니? 이거 면세점 행사 코너에 깔리는 거잖아. 민서야, 이런 향수는 우리 집 화장실 방향제로도 안 써. 그래도 내 형편에 5만 원도 큰 돈이었을 텐데 마음만 받을게. 지혜는 보란 듯이 제가 준 향수를 테이블 구석, 쓰레기통 옆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자 지혜는
자신의 남편이 경영하는 대성테크의 상장 소식을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 회사가 이번에 대박 나거든. 너희니까 특별히 끼워주는 거야. 민서처럼 평생 중소기업 차장 뒷바라지하며 살기 싫으면 지금 기회 잡아야지. 지혜의 독설은 멈출 줄 몰랐고 저는 그곳에서 투명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파티 사진 수십 장이 올라왔는데 그 어디에도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혹은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찍은 단체 사진들 속에서 친구들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지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끼리 찍으니까 사진이 훨씬 고급스럽게 나왔다. 민서는 분위기 깨서 같이 안 찍길 잘한 듯. 크크크. 핸드폰 화면 속에서 저를 비웃는 그들의 문장을 읽으며 저는 심장이 조각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의 세계에서 철저히 지워지고 조롱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단체방에서 저를 난도질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저희 집 서재에서는 시어머니 미숙이 그들의 가짜 세상을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계셨다는 것을요. 거실로 나오신 어머니는 제 핸드폰 속 비열한 대화 내용들을 무표정하게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움쪼리셨습니다. 향수를 방향제로 쓴다니 안목이 참 천박하구나. 민서야, 그 아이가 가진 가방이 진짜라고 믿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는 그 가방 무게보다 훨씬 무거울 거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살기를 띠고 있었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박지혜의 화려한 파티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평소보다 더 깊게 가라앉은 거실의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산맥이 움직이기 직전의 위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낡은 돋보기를 놓으시더니 제가 방금까지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단톡방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가소로운 존재를 향한 심판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서야, 잠시 방에 들어가 있거라. 어머니의 짧은 한마디에 저는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갔고 닫힌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는 온데간데없고 수십 년 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호령하던 태양. 그룹 전무 윤미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세요, 정재호 회장님. 저 윤미숙입니다. 오랜만이죠. 어머니는 태양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의 거물인 재호 회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당황과 경외가 섞인 목소리가 이곳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원래 이런 부탁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제 찬스 딱 한 번만 쓸게요. 대성테크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거기 좀 철저히 파헤쳐 주시겠어요? 상장 준비니 뭐니 하며 사기성 투자를 권유하고 다닌다는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꼴을 제가 못 보겠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는 쉴 틈 없이 다음 번호를 누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상업은행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미숙입니다. 대성테크 여신 심사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신용등급 D인 회사가 어떻게 대출 연장을 받으려 합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낡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 밖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분은 전화 몇 통으로 한 기업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드는 재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후배에게까지 연락해 대성테크의 상장, 예비 심사 과정을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박지혜가 그토록 자랑하던 상장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부채 비율 420%, 적자 120억이라는 추악한 진실들이 어머니의 손바닥 위로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서재문을 열고 나오신 어머니의 손에는 팩스로 전송받은 듯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서류를 제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민서야, 이거 봐라. 내 친구가 그렇게 자랑하던 성벽이 얼마나 부실한 모래성인지. 서류에는 대성테크의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생 절차 직전의 부실 기업. 박지혜는 무너져가는 집안을 가리기 위해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다. 다음 모임이 골프장이라고 했니? 가거라. 가서 그 아이가 휘두르는 가짜 칼날에 더 이상 떨지 마라. 이 서류들이 그리고 이 시어미가 내 등 뒤에 서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얼음처럼 투명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박지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지금 어떤 거인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주말 아침 경기도의 한 고급 골프장 주차장은 입구부터 번쩍이는 수입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10년 넘은 낡은 중형 세단을 구석진 자리에 세우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당당하게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화려한 클럽하우스 앞에 서니 작아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혜와 동창들은 이미 도착해 각자의 명품 골프백을 뽐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서 왔니? 근데 너 설마 그 차 타고 온 거야? 우리 남편이 여긴 격식 따지는 곳이라 차급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혜는 제 낡은 차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최신형 골프채 세트가 빛나고 있었고 저는 골프장 대여소에서 빌린 낡고 투박한 하우스채를 손에 쥐었습니다. 필드로 나가자 지혜의 폭언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혜는 첫 홀부터 완벽한 티샷을 날리더니 골프채를 잡는 것조차 서툰 저를 향해 보란 듯이 혀를 찼습니다. 민서야, 골프 처음이니?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 올 때는 레슨이라도 좀 받고 오지 그랬어. 아, 맞다. 중소기업 차장 월급에 골프 레슨은 사치겠구나. 지혜의 목소리가 푸른 잔디 위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함께 온 동창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공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휘두른 헛스윙의 잔디만 힘없이 패어나갔고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얘들아, 민서 남편 회사 말이야. 요즘 자금줄 막혀서 곧 망한다는 소문 돌던데. 민서 너 그래서 오늘 하우스채 빌린 거니? 돈 아끼려고? 우리 남편 대성테크는 이번에 상장하면 이런 골프장 하나쯤은 그냥 사버릴 텐데 참 비교된다. 지혜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날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고 제 시어머니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너희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다. 며느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다니는데 가방 하나 안 사주시고. 하긴 평생 시장 바닥에서 푼돈이나 아끼며 사셨다니 뭘 아시겠어. 그 오만한 목소리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었지만 지혜는 제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여유롭게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롱은 이어졌습니다. 지혜는 호텔급 요리가 나오자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런 고기는 처음 먹어보지? 천천히 많이 먹어둬. 우리 남편이 투자자들 접대할 때만 오는 곳이라 평범한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곳이니까. 동창들은 지혜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자신들이 준비한 명품 선물을 지혜에게 바쳤고 저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을 빠져나오는 길, 제 핸드폰에는 지혜가 올린 또 하나의 단톡방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민서 골프 실력 실하냐? 크크크. 하우스채 빌려 쓰는 거 보고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우리 수준에 좀 맞추고 살자 민서야. 조롱 섞인 문장 뒤로 달린 동창들의 이모티콘들을 보며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극도의 수치심이 우리 시어머니의 잠자던 사자의 본능을 완전히 깨우는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본 시어머니 미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고생했다 민서야. 이제 그 아이가 부린 마지막 사치가 끝났구나. 골프장에서 돌아온 제 몰골은 차마 거울을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운동화와 지혜의 독설에 갈갈이 찢겨 나간 자존심은 저를 거실 한복판에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오신 시어머니 미숙이 제 어깨를 단단히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고개 들어라. 오늘이 내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재계의 판도를 바꾸던 전설적인 전무, 윤미숙의 서늘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안방 깊숙이 놓여있던 커다란 옷장 앞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그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완벽하게 관리된 명품 의류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의 실크 코트, 그리고 루이비통의 클래식한 수트들까지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어머니가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승리하며 쟁취해 온 전리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렌지색 박스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방과는 차원이 다른 결이 고운 가죽에 에르메스 버킨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명품은 옷에 달린 상표가 아니라 그걸 입은 사람의 기품에서 완성되는 거란다. 그 아이가 천박한 말로 너를 깎아내릴 때 이 엄마는 내가 겪은 수치심을 그 아이의 파멸로 갚아주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손길이 샤넬 재킷의 진주 단추를 매만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화장대 앞에 앉히시더니 직접 제 머리를 빗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은 곳에서 짙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 안의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창회에 차고 갔던 낡은 진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롱한 빛을 내뿜는 남양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태양그룹 창립 기념일에 회장님이 직접 수여하셨던 거다.
이제 내가 이 무게를 견뎌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머니의 거울 속 눈빛은 예리한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초라한 주부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귀부인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이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그 아이가 예약한 호텔 브런치 모임이라고 했지? 가자. 가서 그 아이가 믿고 있는 그 가짜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이미 은행장들과 통화를 끝냈다. 대성테크의 여신 회수 통보가 그 모임 시간에 맞춰 도착할 거다. 어머니는 이미 박지혜의 숨통을 조일 모든 그물을 쳐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미숙은 이제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나물값을 깎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가는 여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단단한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이 위대한 거인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입니다. 박지혜,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제 귀에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 눈부신 샹들리에가 내리쬐는 VIP 브런치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지혜는 오늘도 에르메스 가방을 테이블 중앙에 모셔두고 동창들에게 자신의 남편이 곧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미숙과 함께 들어서는 순간 지혜의 목소리는 툭 끊겼습니다. 평소에 후줄근한 운동복이 아닌 샤넬의 트위드 재킷을 입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영롱한 남양 진주를 목에 건 제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설의 경영전략실장으로 귀환한 미숙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든 채 서늘한 포스를 뿜어내고 계셨습니다. 어머, 민서야. 그리고 어머님까지. 여긴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지만 미숙은 그 가소로운 도발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지혜 씨, 예약은 제가 했습니다. 이 호텔 사장이 제 직속 후배거든요. 미숙의 낮은 목소리가 VIP 룸을 가득 채우자 동창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혜는 다시 기세를 잡으려 남편의 대성테크 상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참 명품으로 치장하신다고 급이 달라지나요? 우리 남편 회사가 이번에 상장하면 이런 호텔은 발아래예요. 투가 권유받은 친구들은 지금이 기회니까 놓치지 마. 그 순간 미숙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상장이라니요, 지혜 씨. 신용등급 D의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합니까? 이건 상장이 아니라 사기극이죠. 미숙의 서늘한 일갈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손에 든 와인 잔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지혜의 악다구니에 미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방금 전 한국상업은행에서 대성테크 여신 회수 통보가 발송되었습니다. 단기 차입금 280억, 오늘 안으로 못 막으면 내일 아침 바로 부도 처리될 겁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직접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이내 걸려온 남편의 전화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지혜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미숙은 당황해하는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가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며느리를 건드린 대가는 그쪽들 남편의 앞길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재계의 거물 정재호 회장이 지금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숙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동창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고 사과조차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지혜는 거품을 물듯 쓰러져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 모습에서 어떤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가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통쾌하다 못해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비참하게 무너진 그들을 뒤로 한 채 우아하고 당당하게 VIP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브런치룸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지혜의 처절한 비명은 복도를 따라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던 지혜는 이제 남편의 구속과 가산, 압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발가벗겨진 채 버려졌습니다. 며칠 뒤 지혜는 저에게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매달렸습니다. 민서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님께 제발 말씀 좀 잘 드려줘. 우리 남편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게. 하지만 그 간절한 구걸 속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리던 화려한 껍데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의 발악일 뿐이었지요. 저는 지혜의 번호를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에게나 베푸는 자비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남편이 경영하던 대성테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지혜가 그토록 자랑하던 압구정 아파트와 외제차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혜를 부추기며 저를 함께 비웃던 동창들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민서야, 사실 난 지혜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내가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 조만간 우리끼리만 따로 얼굴 좀 보자. 면피용 사과와 비굴한 변명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들의 연락 역시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가짜 인연에 마음을 쓰기엔 제 삶이 너무나 소중해졌으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어느 평온한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명품 재킷과 진주 목걸이는 다시 옷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다시 평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두른 인자한 할머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제 밥 위에 얹어주시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민서야, 남들 눈에 비치는 화려함은 금방 시드는 꽃과 같단다. 하지만 내가 가진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진짜 보석이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돈과 권력은 칼과 같아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단다. 그걸 휘두르며 남을 짓밟는 자들은 결국 그 칼날에 자신이 베이기 마련이지. 평범하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밥 한 끼 나누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여의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동창회라는 폭풍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곁을 지켜주는 진짜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의 찬사보다 소박한 거실등 아래서 나누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100배
1000배 더 값지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등 뒤에는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단단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고 제 안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저 강민서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날개를 달고 저는 내일의 태양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